유방암하고 장암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호르몬 조절을 해줍니다. 우리가 유방암은 호르몬 특히 양성암인 환자분들은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유방암은 일단 다른 암에 비해서 음식에 있어서 과식이 가장 문제가 돼요. 비만. 왜냐하면 비만을 하면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일단 지방이 많은 것은 무조건 다 지방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좋죠. 그런데 되게 이제 안 좋은 것은 트랜스 지방.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에 튀긴 걸 말하거든요. 음식 조리를 할 때 튀길 때 기름이 되게 그 오메가6 계통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근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열을 가하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패스트푸드나 또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가공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세지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데 기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이런 기름들은 또 포화지방산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만을 유도를 하고 발암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유방을 발생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우리 유방암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유방도 이게 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에는 우리가 무균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아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포가 좋아져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는 거하고 유방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변비 같은 게 생기고 장 점막이 손상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방암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젊은 여성들이 주로 이제 알코올 문제, 알코올을 가능한 한 많이 안 해야죠. 알코올이 유방암에 갈수록 요즘에 보면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족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브라카, 양성인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알코올 섭취 같은 것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고단백질, 어떤 단백질은 저는 그래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이 단백질, 되게 만약에 내가 육류를 동물성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 섭취는 가능한 생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 우리가 가공육이라든지 사육을 해서 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생선 쪽을, 그것도 생선도 크지 않는 생선들 이런 쪽에서 먹고,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식물성,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우리가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거는요,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모든 세포가 거의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율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이 오메가3죠.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오메가3가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메가6가 거의 오메가3하고 비율을 봤을 때 거의 나중에는 1대10, 1대20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을 억제해줘요. 근데 오메가6가 높을수록 염증이 많아져요. 우리 암도 사실은 염증에 해당을 해요. 염증에 대사성 질환이면서 염증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줄수록 암에 잘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메가3는 우리가 세포막에서 염증을 차단을 해서 염증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을 줄여주는 효과, 그 다음에 암을 억제시켜주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세포막이 좋아져서 또 핵에 대한 어떤 염증, 산화작용이 줄여줌으로써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 그럼 오메가3도 우리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이제 권하죠. 근데 동물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동물성 오메가3는 여러분들이 오메가3 하면 모든 게 다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동물성으로 나오는 보충제라든지 이런 오메가3들은 포화지방산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가 100%가 오메가3가 아닙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DHA하고 EPA라는 그 오메가3 중에서 약간은 다른, 같은 오메가3지만 약간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이 부분은 어린애들, 뇌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DHA하고 EPA가 들어있는 오히려 동물성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하고 관련을 해서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하는데, 동물성에 있는 DHA하고 EPA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는 별로 관여치를 않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좋게 해주는 오메가3는 순수, 모태 오메가3가 돼야 돼요. 되게 그런 거는 동물성에는 별로 없고 식물성이 많죠. 식물성에는 거의 한 8, 90%가 순수한 오메가3가 되거든요. 동물성에는 거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식물성 오메가3를 좋은 거죠.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오메가3가 암을 생기는데도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좋고요. 또 오메가3가 사실은 보면 우리 유전자도 억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I67 성장을 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오메가3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 뭐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식물성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들깨죠. 근데 이제 우리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들깨를 먹을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옛날부터 어때요? 가열을 해가지고 볶아서 짜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이 오메가3를 산패되는 오메가3를 잘못하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산패된다는 것은 우리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깨를 갈아가지고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먹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음식을 할 때 들깨 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가루가 오히려 기름 짠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루를 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두고 먹는 것은 또 산패될 위험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들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씨죠. 아마씨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어디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개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먹는 것은 우리가 아마씨는 고소원이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간식으로도 저는 많이 좀 권하죠. 그리고 이게 캐나다나 인도에서 들어올 때 약간 볶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볶아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그렇지만 항상 외국에서 이게 배로 선적해갖고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곰팡이 같은 거 쓸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보면은 햄프시드 같은 경우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견과류나 씨앗 속에도 오메가3가 좀씩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근데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는 게 어디 뭐 골마가지고 오는 이런 염증이 아니고, 대개 이제 세포막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핵의 손상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대사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치료가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염증을,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주는 물질. 그럼 우리가 많은 채소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류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오메가3 계통. 오메가3 계통은 이게 염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 그 다음에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먹을 때 특히 오메가3 쪽을 많이 먹어야
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을 좋게 해줘야 장에 염증이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 뭐 통곡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트밀이라든지, 보리, 그 다음에 뭐 통곡류, 뭐 퀴노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을 억제해줘서 유방암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유방암하고 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호르몬 조절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호르몬, 특히 양성암의 환자분들은 그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배출되면서 이게 간을 통해서 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균들이, 장이 나쁘면 나쁜 균들에 의해서 그 여성 호르몬을 끌고 나가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있어야 이게 대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단백질하고 이 호르몬하고 떼버려요, 나쁜 균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몸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일단은 내보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은 보충하거든요. 근데 보충돼 있는 데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니까 호르몬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식이섬유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음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말 그대로 또 식이섬유와 같이 장을 기능을 좋게 해주고 유익균을 바꿔주면서 호르몬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 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면역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외식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칼로리. 근데 이제 이 칼로리를 되게 칼로리만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 많아요. 또 특히 우리 환자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채소만 먹으러 간 사람도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육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암은 육식하고 특히 지방하고 관련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육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한번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분위기가 좋고 맛있다, 그 정도만 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MSG예요. MSG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SG 문제다 그랬더만은, 아니 MSG가 별로 암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MSG가 적은 양으로 쓸 때는 큰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고용량이 됐을 때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MSG 문제, MSG를 많이 쓰는,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리하는 방법, 구운 거라든지 뭐 찌는 거라든지 뭐 삶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식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 유기농 먹어라, 아니면 친환경을 하라, 막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진 식자재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들이 이제 같이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음식에 보면은 되게 외식을 하게 되면 고염이 많아요. 짜게. 그래야 맛있거든요. 아니면 달게 만들거나, 그러면 고당이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피해야 될 게 고당, 고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은 저희는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뭐냐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집에서 밥 먹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조미료의 맛을 들여버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바깥에 나갈 때는 우리 암 환자지만 환자한테 맞춰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우리 환자한테 맞춰서 식단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맛있는 부분들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도 우리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는 가능한 한 집 안에서 우리 암에 좋은 식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이렇게 그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좋은 부분들은, 첫 번째는 저지방, 그 지방 부분을, 특히 이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오메가6가 많이 들은 이런 지방들을 줄이는 식단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자재를 이용한 단백질이냐.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만 아미노산만 높이는 이런 부분보다는 퀄리티가 있는 단백질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식이섬유, 특히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돼서는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발효식품들 그런 걸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아연은 암하고 관련해서 말이 그렇죠.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뿐이 아니고 여러 모든 암에서 아연의 역할을 보면 일단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그냥 세포 안에서는 비활성으로 있어요. 기능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싸워야 될 때, 면역 세포가 기능을 해야 될 때는 이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연이 그 바뀌는데 촉매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연이 우리 면역에서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나 이런 때 수술할 때도 수술 전에 아연을 같이 보충을 해주면 상처가 잘 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포를 재생을 하거나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그 많은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하거나 할 때 효소에 활성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하거나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아연이 관여를 하고요. 또 아연은 유전자에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안정시키는데 이게 아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만드는 데나 아니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미각 손상이 오거든요. 미각 손상이 오면은 대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 부족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우리 손톱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손톱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얀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러게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뷰스 라인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손톱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 톱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거는 다 미네랄 부족이고요. 또 이게 손톱이 그냥 쉽게 잘 부서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항암 오랫동안 하면 손톱이 막 부서집니다. 이것도 미네랄 부족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연입니다. 구내염 같은 거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미각 손상 올 때도 이거 아연 때문에 그런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각 손상할 때도 아연을 보충해 주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손톱 같은 걸 봐서 아연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미각이 손상되면 이게 아연 부족하다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요. 아연이 이게 보충제 같은 것을 까가지고요. 캡슐 들어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수액에다가 아연을 타가지고 이걸로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연 보충제 캡슐 속에 있는 아연 가루를 혀에다 한번 뿌려봤어요. 뿌려가지고 이게 밀가루 맛이나 아니면은 금속성 맛이나 아니면 아무 맛이 없거나 그런 걸 느끼면은 아연 부족입니다. 근데 아연이 충분한 사람은요, 아연을 혀에다가 대면은요, 너무 떫어가지고 태태다 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너무 떫거든요. 그래서 그 떫은 맛을 가지고도 아연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아연은 이렇게 우리 암 치료하는데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아연이 많이 드는 거 식품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제 굴이죠. 굴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씨앗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보면은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동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성을 하려면 달걀이라든지 크지 않는 생선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연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죠, 분위기. 우리가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었어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 밥님만 뚝 떨어지죠. 밥 생각 안 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한경이 되면은요, 입맛이 없어져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는데 빨리 가가지고서 뭘 가져갔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게 그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머리가 쭈뼛쭈뼛 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 바로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서 체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게 암이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으로 가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우선을 한 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을 좀 권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게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 걱정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밥을 먹어도 지금 입맛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자체가 좀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음식을 다양하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드레싱류 같은 경우도 좀 보기가 좋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지금 항암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밥을 주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죽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좀 소화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때인가, 항암을 할 때인지 아니면 방사선을 할 때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수술할 때인지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같은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잠을 저녁에 잘 못 자요. 특히 이제 항암한 분들은 이제 특히 수면이 나빠지는 패턴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먹기가 싫죠.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습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환자가 좀 먹고 싶은 의욕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면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좀 더 돌아오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면 먹기 어렵죠. 그런 운동이라든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하는 기분도 나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암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감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제 유방암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죠. 어떻게 보면 유방암도 선진국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원인이 과식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이 늘어나는 게 이제 훨씬 많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또 음식 문화가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바뀌다 보니까 더욱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렇게 너무 간편, 단순하게 칼로리만 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생활 습관에서 이 좌식 문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여성분들도 요즘에 거의 다 사회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애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방암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대개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되는 암이 많기 때문에 호르몬 노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초경으로 해서 생리가 시작을 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이때 이제 계속 호르몬하고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도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줄어든 만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초경이 되게 빨라져요. 요즘에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이렇게 초경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 초경이 빨리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폐경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요즘에 이제 우리 한 50대 되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오면 호르몬 치료, HRT라 하죠.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호르몬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를 한다고요. 이게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에는 매스컴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요즘에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안 먹는 이런 식단 자체가 또 유방암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적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유선 조직 사이에, 유관 사이에 지방 조직이 부족해서 아주 치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암에 잘 걸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유방암을 이렇게 잘 유발하는 생활 습관은 일단은 과식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이런 습관. 그래서 가능한 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일하고 주말하고도 비슷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 반응하고 이렇게 우리 생활 리듬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오전이죠. 그리고 오후에는 한 서너 시 이전까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때인데,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고 막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아직 정신도 잘 못 차리고 하니까 안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바쁘니까 적당히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많이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리 반응으로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벌써 어때요? 저녁에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는 저녁에 많이 먹게 되죠. 우리 또 요즘에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나가서 뭐 고기하고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이런 게 내 일상생활이 아주 불규칙하게 해서 다 깨져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직장생활 바쁘다 보니까 운동 많이 안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근육이 퇴화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운동 많이 안 하면 면역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잠에 대한 수면 습관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수면 습관 중에서 되게 저녁에 회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잠을 늦게 자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일단 해가 지면 쉬라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화적으로 볼 때 해가 지면은 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인공 조명이 아주 많이 생겨서 뭐 저녁이 뭐 낮처럼 뭐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수면이 늦을수록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를 못해요.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사회성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어때요? 교감신경, 특히 항진이 돼서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방암 대개 나이 분포로는 대부분은 50대 이후가 많죠. 50대, 60대가 제일 많은데, 요즘에는 계속 연령이 내려와요. 40대, 30대, 20대까지도 내려오니까요.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식생활이 일단 제일 문제예요. 과식을 많이 하는 이런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많이 하거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유방암에서는 사실 술이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내 가족 중에 누가 유방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요즘에는 브라카 같은 거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혈액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저는 술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논문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돼 있는 논문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잔을 마셔도 암에 영향을 준다. 30%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 이렇게 발표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 중에서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당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이제 염도가 높은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30대로 넘어간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호르몬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젊은 친구들이 애를 늦게 낳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좌식 생활, 안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잘 걸리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자파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뭐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죠. 여러분 뭐 TV라든지 우리 주변에 가전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수록 나이가 젊어집니다. 요즘에는 또 젊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의외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약한 암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더 잘 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간 우리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검사를 해가지고 뭐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브라카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암 예방을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유방암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하기가 가장 쉬운 암 중에 하나죠. 어쨌든 유방이 바깥에서 우리 유방을 자기 촉진에 의해서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암들은 어떤 증상을 느껴야 되는데 유방은 촉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이라는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할 때 우리가 뭔가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방 표면에 약간 함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에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유방을 표피를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방 피부에 귤 껍질처럼 우리가 땅구멍이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덩어리가 만져지면은 바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덩어리는 대개 우리 유방에 주로 이제 만져지만 겨드랑이도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면 벌써 덩어리가 겨드랑이까지 어떤 전이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두에서 평소에 뭐 분비물 같은 게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또 아니면은 출혈 같은 게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두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함몰되듯이 우리가 이제 구시젓이라 하죠. 구시젓. 이렇게 젖꼭지 한 가운데가 쏙 들어가 버린 거. 근데 그런 현상이 평소에 없었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시젓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체중이 이제 감소해지고, 모든 암에 대한 우리가 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체중 감소잖아요. 그래서 체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피로라든지 뭐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유방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유방암은 기수가 이렇게 뭐 0기나 1기, 2기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서 크게 표시가 안 나요. 만져지긴 하는데, 또 이제 유방암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몽우리가 만져지잖아요. 몽우리가 만져질 때 이게 우리가 섬유선정이라는 그 양성 종양이 있고 암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져봤는데 꼭 우리가 구슬이 안에 있어갖고 구슬 만지는 것처럼 약간 미끌미끌하고 밀려나는 듯한 이런 거는 되게 양성암입니다. 악성이 아닙니다.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어디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때 이거는 암 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암으로 따지면은 3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에서 암이 그쪽으로 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몽우리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맘모그래피라는 방사선 검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 요즘에는 초음파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초음파는 통증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맘모를 찍게 되면 압박을 하니까
상당히 통증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일단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세침 검사를 하죠. 세침 검사는 바늘로 암이 있는 자리에 찔러서 그 조직을 떼가지고서 검사를 하는 그런 세침 검사. 근데 요즘에는 또 맘모톰이라는 걸 많이 해요. 원래는 맘모톰은 양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라고 의심됐을 때는 맘모톰을 하지 않고 양성 종양이라고 의심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석회화 음영 같은 게 있을 때, 뭔가가 조직이 뭔가 좀 덩어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맘모톰을 해가지고 제거도 하고 그 조직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맘모톰을 이제 권유받았다는 것은 뭔가가 이제 종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종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맘모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의심될 때는 수술로 들어가는데 좀 애매할 때는 이제 맘모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 그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 계통이 아주 심한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맘모톰을 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맘모톰으로서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맘모톰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안에 어떤 비정상적인 몽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일단 암 쪽으로 의심이 된다, 그 판단이 되면은 대개는 이제 수술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맘모톰은 일단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양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하는 거죠. 맘모톰은 유방에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찌하잖아요. 근데 이제 찌질 않고 조금만 찌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바늘처럼 가늘게 돼 있는 칼날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하게 마취를 해서 째고 들어가서 이것을 일종의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술이기도 하지만 수술에 가까운 그런 치료법이죠. 요즘에 그 치료법들이 좋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는 애우가 좋은 암으로 돼 있어요. 되게 이제 1기, 2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애우가 아주 좋고요. 또 그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또 분류를 하는 게 이제 뭐 호르몬 양성암이 있고, 그다음에 헐투 양성암이 있고, 3중 음성이 있는데, 호르몬 양성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 어쨌든 유방암도 3기를 넘어가면은 애우는 확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방암을 호르몬 양성암이면서 1기, 2기 정도 되면은 전부 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죠. 4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20, 30% 떨어지고, 3기가 되면은 50%, 60%, 이 정도 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암 중별로 호르몬 양성암이 조금 더 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환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호르몬 양성암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좀 재발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헐투 양성암. 헐투라는 것은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이 유전자가 발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HER이거든요. 사람 상피세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양성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3중 음성이죠. 3중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 두 가지가 음성, 그 다음에 헐2가 음성. 그래서 이게 3중 음성은 왜 이게 세 가지, 단순히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3중 음성인데 왜 이걸 안 좋다고 하느냐. 이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헐2나 이런 분화된 유전자들이에요. 분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세포가 아무 기능도 못하는 세포에서 점점 더 뭐냐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분화라고 하거든요. 안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라이보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을 분화라고 하거든요. 분화가 잘 될수록 암은 순환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줄기세포 상태. 이때는
분화도가 없어요. 그냥 세포만 있어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이게 서서히 기능을 하면서 성인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르몬이나 혈투나 전부 다 이게 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분화가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기세포 상태로 가 있다는 거예요. 줄기세포 상태로 가 있는 게 암 중에서는 가장 악성이거든요. 줄기세포가. 어쨌든 항암제도 잘 안 듣고 방사선도 안 듣고 또 치료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기고 그리고 재발이나 전이가 잘 오고, 그래서 3중 음성은 그런 줄기세포 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암이. 되게 우리가 일반 암들이 재발 전이가 될 때 줄기세포 상태로 넘어갑니다. 근데 3중 음성은 줄기세포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요. 그래 안 좋죠. 그래서 유방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순환암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3중 음성 같은 경우는 특히 애우가 간암이나 폐암이나 뭐 췌장암 정도의 그런 같은 애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방암은 무조건 순환암이다, 안 좋은 암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유방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일단은요, 제일 많은 것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일단 비만해지잖아요. 비만해지면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지방이 많은 음식 보면은 되게 트랜스 지방이 많잖아요. 트랜스 지방. 그래서 뭐 튀긴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들, 우리 캔 종류, 그 다음에 소시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방암을 잘 일으키고, 그리고 고당 음식들, 특히 이제 설탕, 단 걸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인스턴트 식품에 그런 부분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암을 일으키기도, 유방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는 이제 알코올은 여러 논문에서 보면은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가 유방암하고 관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 제일 항상 나오는 게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유방암하고 어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그런 판단을 하신 분들은 알코올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레드 와인은 와인도 알코올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레드가 있잖아요. 레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포도에서 나오는 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서 보면은 레드 와인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알코올이 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 특히 보면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간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술을 어쩌다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주 하는 게.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바라트로 이런 부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도 술은 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쩌다 한 잔, 이런 경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염색은 사실은 보면은 이게 많은 논문들에 이렇게 보면요, 암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염색약 중에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로마틱 아민이라는 이 성분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이런 논문을 봤어요. 대조군을 이렇게 해놨어요. 직업으로 하는, 특히 이제 미장원의 미용사들, 염색을 가끔 하는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데이터가 뭐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업으로 하는 미용사들은 염색약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일반인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염색약이 우리 몸에 그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염색을 뿌리까지 하는 경우하고 약간 띄워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하는 염색은 우리가 환자들은 피하는 게 낫겠고,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씩 뿌리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그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가공식품은 영양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가공식품 일단은 칼로리를 주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가공식품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그 음식 중에서는 부분이고, 가공식품 중에 햄이라든지 소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칼로리만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 비만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대개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캔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참치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캔이 있잖아요. 그 안에 캔을 보존하기 위한 액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질산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캔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따가지고, 우리 특히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끓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라면 끓이면서 햄 따가지고 바로 부어버리고, 또 찌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한 5분만 캔을 따고 그냥 5분만 그냥 노출시킨 상태로 두고 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5분 동안에 이 질산염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캔 음식이라든지 일단은 가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음식 외에 첨가물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공 음식은 유방암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다른 암에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특히 유방암은 비만하고 과식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콩이 유방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암이죠. 호르몬 양성암, 그러면 이제 유방암뿐이 아니고 난소암에도 같이 해당이 되고 자궁 내막암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콩 속에 아이소플라빈이라는 유사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호르몬하고는 달라요. 환경 호르몬도 같은 유사 여성 호르몬이지만 이거는 특히 동물성 호르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은 동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1, 2, 3가 있거든요. 2번이 바로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여성 호르몬들은 육류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류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하는 것들은 대개 뭐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연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2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을 일으키지만 1하고 3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암을 일으키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과거에 있던 논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에서 나오는 논문하고 우리 동양에서 논문하고 결과가 달라요. 서양에서는 콩 종류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나쁘게 만들고 면역을 떨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콩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동양 사람들 콩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콩에 대한 불내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 1, 3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유방암을 위한 차, 이거는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유방암은 비만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차에 쓰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따지면 녹차가 제일 좋아요. 녹차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히 녹차 속에 있는 성분들은 에너지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EGCG가 많은 그런 녹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창 레몬수가 많이 유행을 하죠. 레몬차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또 이제 카모마일도 상당히 우리가 항암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모마일 차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녹차를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이섬유는 모든 암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식이섬유 유방암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단당류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이제 단당류 계통이잖아요.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부분들. 근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 포만감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은 우리가 소식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암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을 좋게 만들어주죠. 특히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주고 나쁜 미생물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방암을 줄 수가 있고, 또 장 점막 손상을 막아줘요. 장 점막 손상을 막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장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좋아라고 먹지만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암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빨리빨리 빼줘야 돼요. 대변으로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이 기능을 하는 게 또 식이섬유가예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만큼 변을 무르게 만들고, 그래서 장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발암물질들을 붙잡아 가지고 흡착해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방암에 아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하면은 일단 크게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게 모노가 있고 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MUFA라고 하죠. 이거는 되게 올리브 오일이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아보카도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 되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래서 그 유방암에 가장 좋은 지방은 이제 오메가3가 많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오메가3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계속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채식 속에서 얻는 이런 지방들, 이게 오메가6거든요. 자연에 있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1대10,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1대10, 1대20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1대2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1대4예요. 오메가3 1, 오메가6가 4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트란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는가? 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5%를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지방으로서 좋은 비율이 불포화 지방을 15에서 20% 정도. 그 오메가3나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우리가 이제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비율을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일단은 지방을 먹을 때 뭐부터 생각해요? 오메가3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요 두 비율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1, 그 다음에 오메가6가 4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도 뭐 1대4 소고기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농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1대4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를 엄청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게 뭐예요?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시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많이 못한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9,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늘리면, 올리브 오일은 직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메가3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응고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그것을 막아주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상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방을 비율을 맞추면은
아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술을 보면은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 같고 또 젊은 층에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요. 그런데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그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에서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잔의 술도 여성에게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방암에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게 알코올이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아세틸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세포 안에서 DNA나 RNA 이런 유전자들을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암을 만드는 데 영향을. 제가 논문을 얘기 보니까 일주일에 석 잔 이상 마시면 암 발생률을 15%를 높인다고. 여기에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우리 유방암을 걱정하는 분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른 암에도 알코올은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코올은 그 1급 발암 물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유방암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장에서 엽산이라는 것은 엽산 속에 있는 메틸기가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엽산이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알코올이 엽산 흡수를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호르몬을 높이는 것 때문에 특히 유방암을 타겟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